안녕하세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통합돌봄팀장 김경명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통합돌봄에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에 참여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최초로 개설되는 대면 교육에 꼭 참석하셔야 최종 수료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열리는 대면 교육의 일정은 제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또 어떤 제도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이해를 높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현장 활동하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교육이니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대면 교육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시행한 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어서 벌써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접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린다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사례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에 남는 사례인데요. 본인이 치매이신지도 모른 채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쓰레기장이 된 아파트에서 사셨던 80대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이 스스로 치매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돌봄도 본인 스스로 신청하실 수 없는 상태였고요. 너무나 다행히도 이웃이 냄새가 많이 난다면서 저희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찾아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 말고도 후견인에게 6천만 원이나 생계비를 뺏기던 자신은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하던 심한 장애인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했다가 빗길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 오른쪽 팔이 절단돼 버려서 끼니조차도 잊지 못하면서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던 24살 청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만 한 세의 쌍둥이를 키우면서 유방암 투병 중인 젊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벅차서 우울증까지 겪게 됐던 힘든 사연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많은 시민들이 광주에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셨고, 그런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없었다면 이분들은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통합돌봄이 있었던 덕분으로 저희와 연계가 되었고 다시 인간다운 삶을 찾으실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어떤 제도이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것입니다.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을 유지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돌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은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러한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노인들에게는 장기요양보험, 맞춤돌봄, 또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그리고 중장년에게는 일상돌봄,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긴급돌봄까지 다양한 정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돌봄 제도에서는 미처 챙기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선별주의와 신청주의 때문인데요. 우선 선별주의부터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돌봄 제도들은 모두 다 조건에 맞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 장애 유무, 소득 수준, 진단서, 증빙 등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앞선 치매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리신다면 이 어르신의 경우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해야만 다양한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신 상황에서 어떻게 병원에 찾아가시고 또 어떻게 진단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별주의가 사각지대를 낳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신청주의 역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치매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돌봄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청주의인데 자신이 치매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찾아서 정부 지원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청주의, 선별주의가 우리 현실에 놓여 있으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만이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광주는 혁신했습니다. 선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든지 고르지 않고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고요. 신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이웃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에서 발굴해도 돌봄 제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만든 첫 번째 대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증빙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를 떼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빙 서류도 받지 않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가정 방문해서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시고 또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부담 없이 돌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지원받지만 누구나 무료는 아닙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 비용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돌봄 콜을 만들고 본인이 아니는 이웃이나 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특히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치매 할아버지의 사례를 떠올리신다면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웃의 주민이 바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즉시 신청으로 받아 안고 저희가 현장으로 찾아서 할아버지의 어려움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콜, 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이 제도 덕분에 본인 신청보다 이웃이나 기관들의 의뢰가 훨씬 더 광주다움 통합돌봄에는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게 된 우리 선생님들도 주위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보시게 된다면 역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대신 신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곳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심지어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 방문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장으로 찾아 나서는 건데요. 바로 요즘은 고독사 위험 가구처럼 은둔 고립되어 있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웃조차도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 행복이음이라든가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동 직원들이 1인 가구 어려운 분들을 좀 추출을 해서 신청이 없어도 찾아가는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동 직원들 중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들을 돌봄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배치했답니다. 이들이 바로 누가 신청하든지 현장으로 찾아가서 어떠한 증빙 서류도 받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가장 크게 혁신한 것이 서비스조차도 새로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과 같이 기존 제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는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치매 할아버지 같은 경우 장기요양으로 가시기 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신설해 놓은 13종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다양한 돌봄 제도들을 활용해서 돌봄 틈을 메우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신설해 놓은 13종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마련한 13종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소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일시제가 방문 목욕부터 케어 안심주택에 이르기까지 13종에 이르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신설된 13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은 이 중에 한두 가지 서비스시겠지만 기타 다른 서비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만나시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연계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지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는 일시제과 서비스와 방문 목욕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시제과는 집으로 찾아가서 가사활동, 신체활동, 일상활동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차가 집으로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방문 목욕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쪽에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중장년 같은 경우 목욕을 못해서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저희 방문 목욕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이 개선되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지원입니다. 맞춤형 영양 설계를 통해서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비스는 단순 도시락 배달이 아니고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을 보고 대면 배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부도 확인해 주시고 식사를 잘하고 계시는지도 꼭 체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동행 지원은 병원이나 관공서 외출을 함께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건강 지원에는 간호사의 방문 간호,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의 방문 구강 교육,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방문 맞춤 운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 지원에는 기술을 활용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AI 안부전화, ICT 안전체크 서비스도 있고요. 또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 생활환경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거 편의에는 대청소 방역방충 서비스가 있는데요. 특히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 정리를 되게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청소 서비스가 아주 유용합니다. 일시 제가 서비스와 대청소 서비스가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케어 안심 주택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잠시 머무실 수 있는 안심주택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종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가 기존 돌봄의 부족한 틈새를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13종의 서비스들 중에 한 영역에서 활동을 담당해주고 계시게 됩니다. 그럼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께서 신청하시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돌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담당자는 반드시 가정 방문해서 시민의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 단계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돌봄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들을 연계할 것인지 돌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민간 전문 기관에 의뢰되는 구조입니다. 통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기존 돌봄을 우선 연계하고 기존 돌봄들이 부족한 틈새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가 메워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계속 돌봄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직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조차도 못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일시제가 서비스가 들어가서
근거리 동행 등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걸 지원하게 되고 이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까지도 함께 돕게 됩니다. 이렇게 틈새를 메우는 광주다음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기존 돌봄 제도로 안정적으로 넘어가셔서 정부 제도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틈새를 메우는 광주만의 통합돌봄에도 3가지 선정 기준은 있는데요. 첫째, 혼자 거동이 어려우시면서, 두 번째,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보실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기존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누구나 무료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분들에게는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용 한도는 연간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이용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위소득 90% 초과자께서는 전액 본인 부담에서도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다음 통합돌봄 전반에 대해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20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저희가 펼쳐왔던 새로운 돌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단위 사업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봄 실적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1년 9개월 동안 17,000명이나 되는 돌봄 시민들을 구해내서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그 연계한 서비스 지원 건수도 31,000건에 이릅니다. 매년으로 하면 12,000건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지원이 되면서 돌봄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여쭤보니 광주다음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는 9.2점이 대폭 올랐지만 우울감은 9.8점이나 감소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셨던 김용희 박사님께서는요, 어떤 단위 사업이 이렇게나 빠르게 많은 수치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저희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시민의 일상 속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가면서 실제 통계를 통해서도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우리 광주의 고독사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광주의 고독사 수치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 4월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시행된 이래로 고독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해서 전국 평균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사 통계에서도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어떤 성과들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이미 인정하면서 광주다음 통합돌봄을 배우겠다고 찾아주고도 계십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39회, 또 각계의 연구진들까지 23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다음 통합돌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이제 통합돌봄은 어떤 돌봄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현장에 있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뿌듯한데요. 왜냐하면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이렇게 가족 안에서 돌봄을 넘어서서 사회적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행정과 민간의 전문가, 실제 서비스 하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게 실행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시민의 삶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이나 정책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시행 2년 만에 국제혁신상과 정부 혁신상까지 수상하면서 그 성과를 또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다음 통합돌봄 현장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성과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성과를 만들어주신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실 건데요. 그럼 광주다음 통합돌봄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행정과 민간의 협업으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일단 통합돌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돌봄과를 신설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과 자치구가 전부 돌봄 전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96개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 364명에게 돌봄 매니저 업무를 부여하면서 통합돌봄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뢰드린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제공기관들은 올해 기준으로 70개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일해주시는 선생님들은 1,100명이나 되시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일시제가부터 대청소까지 13종의 서비스들을 직접 수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실 실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서비스를 의뢰받으신 다음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랬을 때 그 서비스 수행하신 결과를 작성해 주시고 그 작성된 결과들을 모아서 기관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십니다. 서비스를 수행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 대상자의 변경 사항을 아시게 되면 저희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또 알려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서비스 외에 다른 돌봄 서비스도 필요한 위기사항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연계해 달라고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에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혹시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해서 돌봄 서비스 대상이 더 이상 아닐 경우에도 이런 변경 사항도 기관을 통해서 구나 동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서비스를 하시고 난 후 결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결과 작성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서비스 의뢰를 받으시는 순간에서부터 저희 시스템과 관련된 웹 주소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접속하신 다음에 서비스 결과를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결과 작성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1유형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드리는 일시제가부터 방문 맞춤 운동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는 서비스 시작할 때 시작 버튼, 종료 후에 종료 버튼, 그리고 서비스를 실시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과 종료 시간을 확인해서 서비스 수가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식사 지원 유형인데요. 식사 지원은 한 끼, 두 끼, 세 끼, 그 끼니를 배달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몇 식의 식사를 전달해 주셨는지 그것을 선택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서비스 전과 중간 후를 확인해서 올려주시는 안전생활환경 대청소 방역방충 서비스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사진을 통해서 시공 전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서비스를 통해서 시공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알려주시면 그 자체가 서비스 결과가 되고요. 서비스 수가 생성이 되어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기관에서는 이를 모아서 비용을 자치구를 통해서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비스를 실제 시행하시고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돌봄 기본법을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26년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것인데요. 돌봄 기본법은 이번에 최초로 제정이 되어서 이 사회적 돌봄을 시행하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와 민간 기관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신다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그것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의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지원 절차가 모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광주는 광주다음 통합돌봄을 통해서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에는 행정공무원에서부터 민간 서비스 기관까지 2,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동 담당자들이지만 완성은 실제 현장을 찾아서 서비스를 실행해 주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돌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 서비스 실천 기술 내용입니다.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원칙, 둘째, 대상자별 특성과 욕구, 셋째, 돌봄 현장에서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공적 책임성,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전문성,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에 관련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내의 사례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원조나 지지가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기능 회복을 돕는 통합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민간 영역이나 공공, 비공식적인 자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업 체계를 이루면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대상자의 발굴에 관련된 내용, 둘째, 욕구 조사와 선정, 셋째, 서비스 제공 계획과 수립, 네 번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 사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역할입니다.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과 가구들을 발굴하고 연계함을 통해서 위기를 해소함으로써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 계획과 조정, 자원 연계를 확장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사례 구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은 위기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례 관리 구분에 대해서는 긴급 대상과 집중 관리 대상, 공공 연계 사례 관리 대상과 단순 의뢰 사례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광주 시민 누구나 5가지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장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연령 및 인구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보조사업에 따라서 연령이 구분되어 있고 관련 법률상에 따라서 조례나 또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인구 현황에 관련된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별 특성 및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유아 특성과 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유아 돌봄의 경우에는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위기의 사유 때문에 돌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2개월의 경우에는 목을 스스로 가누기가 어렵고 안기, 대근육 잡기, 쥐기,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특히 이 시기에는 양육자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물체에는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음식은 잘게 썰어서 제공하며 누워있을 때는 음식을 먹이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1세에서 3세에는 걸음마기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불완전한 신체 균형으로 인해서 위험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이 부족하므로 안전과 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부딪힘이나 미끄러짐, 추락, 넘어짐 등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4세에서 6세에는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서 움직임이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근육 조절과 또 양손을 이용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고 또래 친구와 노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시기이며 자아 개념이 생겨서 발전 단계에 있는 시기입니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단계를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와 동일한 표정으로 마주하는 같은 표정 짓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아의 행동을 언어로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반응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유아의 감정을 언어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공감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유아의 현재 상황 원인을 언어로 표현하는 원인 찾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행 가능한 대안들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대안 제공하기입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성인기 이전의 발달 단계를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를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아동 관련된 개념의 정리를 법률상의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민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국제법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조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의 시기에는 발달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고 한 단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이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아동으로서 자립하기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 존재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적이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이 상호 보완하면서 전인적으로 발달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 시기에는 교정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 교정과 발달의 기능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적이나 환경적으로 취약점을 가진 아동은 회복력을 통해서 보호 요인들을 더욱더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와 정상 발달 범주에서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의 특징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동기이고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급격한 문명화 변화를 다시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성인기로서의 사회화 적응,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인들의 인내와 관용적인 태도로 견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청소년의 특성입니다. 신체적인 특성으로는 호르몬의 변화와 신장과 체중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적 측면의 성숙과 뇌 발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리나 정서적인 특성으로서 자아 정체성 형성이 발달되고 정서적인 것이나 인지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상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이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제2의 반항기라고도 일컫고 부모와 분리되고자 하는 독립적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적인 특징을 위해서 의식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추상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의 권리의 욕구는 이 시기에 제대로 충족이 되어야만 아동 발달에 제대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일컫습니다. 특히 아동의 행복은 아동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나 또는 가정,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욕구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둘째는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기 삶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먹고 마시고 의복과 주거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스스로의 자기 방어의 욕구에 포함이 되고 보호와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이 조직화하고 특히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반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는 타인의 애정관계 형성을 원하고 가족이나 집단에서 안정된 소속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존경의 욕구로는 자기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또 독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로는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상적인 생활과 호기심, 통찰력의 욕구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특성과 욕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상담에는 연령적인 특수성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노리는 이 자체로 치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료와 놀이 수단을 통해서 성장기 발달에 큰 작용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동의 성이나 연령, 또 부모를 포함해서 가족과 학교, 친구 등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기의 발달 과업이나 인지, 행동 양식,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와 치료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이 갖는 보호 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 개인적인 요소로 지적 능력과 석유성, 유순한 성향과 자기 효능감, 높은 자존감과 재능,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구성원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친밀한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며 권위가 있지만 따뜻한 양육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이점과 지지적인 확대 가족망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가족과 또 친사회적인 조직과의 연결,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4개 조항 중에서 1조부터 42개까지 총 4가지 기본 권리로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4가지를 대표적인 기본 권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보건 의료에 대한 최근의 관점입니다. 우울과 불안, 학업 문제, 발달 지연, 물질 남용,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폐증, 양극성 장애, 비만 진단 등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기 때 겪는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개입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고 접근성이 강화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관리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삶과 복지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법적 장애 개념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담이 제약되는 자를 일컫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에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제약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권리와 옹호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 법정 장애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대분류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주 분류로 4가지로 구분되며 소 분류로 1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 분류의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신체장애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정신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에 살펴보면 장애인구가 계속적으로 고령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장애인구 중에 지체장애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구 중에서는 북구가 30.98%로 차지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중에서는 남성이 60세에서 69세, 여성이 70세에서 79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로 첫째는 48.9%가 소득보장, 27.9%가 의료보장, 그 다음 주거보장과 고용보장, 장애 건강관리 순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복지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돌봄 실천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도움을 줄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고 돕습니다. 과잉보호나 과염려, 과잉친절, 동정, 자선은 금물입니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개인의 차를 유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에서만 도움을 주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나 휠체어,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면 사전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인은 연령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노인은 신체나 인체의 기능들이 점차 쇠퇴하고 현상화는 일어나는 일컫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비 능력이 감퇴하고 일상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연령과 신체적 노화만을 근거로 해서 노화 단계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노화 시기에는 신체적이나 심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측면이 저하되고 개인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이 악화되는 시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에 대한 것은 크게 3가지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을 노인의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을 했다면 현재는 이 노인의 문제를 국가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조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과 욕구 중에 법률에 따른 노인의 나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노화 과정이 되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노화는 특정 연령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출생과 함께 시작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는 전생에 걸친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의 기준을 배경으로 현재 노령에 관련된 수당과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인 연령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60세에서 64세, 65세 등의 나이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과 욕구입니다.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입니다. 피부나 모발, 목소리, 체격, 외모, 움직임의 변화와 시각, 청각, 감각기관이 변화하는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내부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감퇴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인지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동성 지능이나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와 결정성 지능 등은 노년기에도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의 능력들이 점차 저하하고 암기보다 논리적인 기억 능력이 더 많이 감퇴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성격입니다.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우울 성향 등이 증가합니다.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들이 높아가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지각이 변화하며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시간과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심리 상태로 감각 기능과 지각 기능, 지적, 성격 특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우울과 또 성 역할 의존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고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며 사회적인 지위가 점차 상실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건강관리와 또 이에 따른 압박감과 긴장감, 또 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소득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마지막, 이 시기에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공헌 또는 건실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향상 기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노인의 삶에 대한 성공적인 노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건강이 증진되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형성하며 경제적인 안정과 활동 참여의 기회 또 적극적인 여가 참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생애 목적감을 잃지 않고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즐겨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상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고 원만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청장년 시기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년과 장년, 성인 초기에 계획했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인생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이행하는 정점이기 때문에 개인의 대내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대응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보다 능력과 의지, 경제력을 겸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또 이 시기가 지금의 트렌드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력과 또 퇴직 후의 문화와 소비 활동으로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청장년 특성과 욕구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에 따른 나이입니다. 에릭슨은 중장년 시기를 생성감과 침체감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대에서 65세의 단계로 생성감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타인을 지도하고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침체감으로는 타인을 거부하고 자기 몰입에 빠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고낀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독사와 위험금, 위기의 중장년으로 이 시기에는 특히나 사회적인 고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단계를 규정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위기의 중장년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특성과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 은행 시기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원격 부양 시기이고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황혼 육아 시기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조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더블 케어의 시기이고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 등의 생각 차이가 있는 동상이몽의 시기입니다.
문화적 소비가 익숙한 세대이고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며 마켓 리더입니다. 과거 실버 세대와 달라진 5060 뉴 시니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장년 특성과 욕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장년의 위기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고용과 이중부양 부담, 또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된 일자리의 퇴직 연령은 만 49.3세로 중장년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퇴직하는 상태입니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과 불안정한 종사상의 지위 때문에 저임금의 일자리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인구 사회학적 속성별 복지 욕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 고용, 문화여가 활동 분야가 주요 복지 욕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불안정해지는 고용 현황,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따라서 중장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가족관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방면의 예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위기 요인의 하나인 1인 가구 형성은 이혼에 비해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부 프로그램, 가족학 관점에서의 예방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돌봄 현장에서의 인권 내용입니다. 인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타고난 권리이고 모든 개개인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권리이고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옳고 정당한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에서는 본성에 내재된 권리, 그것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누구든 무엇을 하든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라고 일컫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져가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 권리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유아에게 주도권 주기와 영유아의 의견 경청에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영유아들이 스스로 주도권과 자율성을 발달해 가도록 영유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존중, 자유로운 의사표현, 의사결정에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해서 민감한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영유아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에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과 참여권입니다. 먼저 생존권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발달권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 또한 평균 수준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보호권입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 학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장애 아동이나 고아, 난민 아동의 보호에 관련된 보호권입니다. 마지막 참여권입니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은 아동에 관련된 인권에 관련 세부 사항입니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출신이나 성별, 언어, 인종, 사회, 경제적인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에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사회적,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기본적인 영양과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관련된 인권 내용입니다.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과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신체적인 균형 있는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출신과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사회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와 또 건전한 모임과 올바른 신념에 따라서 활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시기에는 학령기 시기로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일할 권리와 작업할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된 세부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의 개인적인 권리, 장애인의 사회적인 권리, 장애인의 차별 금지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개인적인 권리로 자기관리 및 위생보장, 물품관리 보장, 주거 생활의 보장, 종교생활, 성생활, 식생활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인 권리로 직업생활과 노동기회, 교육과 학습, 공공서비스와 수급보장, 선거, 참정권, 정보이용권과 사회생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애인의 차별금지로 직접차별과 간접,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과 광고에 의한 차별의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격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나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에게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갖고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 편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서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또 장애인들은 이것들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가능한 빨리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기구나 의료 혜택, 의학적인 사회적 재활교육과 직업훈련,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적인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 그것들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고 사회에서 각종 활동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떤 명목이든 차별 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복지를 빙자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은 혼자서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장애인의 경우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과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언론 매체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과 편견은 삼가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첫 번째, 신체 자유권에는 불법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고 강제 노역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사생활 자유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자유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개인적인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자유로 재산권의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 자유권으로 정보 접근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 참정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 영역의 사회권입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로 연금 수급과 기초생활 보장, 노후 경제생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권으로 은퇴준비 교육권, 경제활동 참여권,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환경 요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권으로 주거환경보장권과 건강권으로 건강증진권, 위생 및 영양권, 건강급여권, 재활서비스 이용권, 요양보호권, 시설 입소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권으로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정보화 또는 역사, 예능, 전통문화 교실 등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생활권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참여권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아리, 클럽, 참여권, 교통편의시설 이용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족유지권으로 가족과의 교류,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소통권으로 가족과 이웃, 친구, 비노인층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교류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인력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등권으로 고용 형태나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등에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 관련 권리로 휴식 및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등한 노동에 대한 보수의 보장과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자유권으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주 통합돌봄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나눌 한국정보보호사회적협동조합의 정연수입니다. 먼저 어떤 강주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 굉장한 특징이 있죠. 뭐냐면 다른 사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인들에게서 직접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용인들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이용인들의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인들이 남에게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정보들도 취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돌봄 의뢰서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주소, 장애 등급, 어떤 질병이라든지 주소, 이런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도 적혀져 있죠. 또 다음 장 봐볼까요? 돌봄 피로도 평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 그 다음에 어떤 소득 수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자립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식사 준비, 세수 양치를 어떻게 보면 그 이용인 본인보다도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 건강 수준이라든지 고립, 운동 수준은 관련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통합 돌봄 서비스에서는 특별하게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규제와 처벌이 강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잘못했다든지, 수집할 때 알려줘야 할 사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동의를 받는 방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집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알려준다든지,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열람을 신청했을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3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다양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든지, 개인정보를 내 PC에 보관하고 있을 때 암호화를 안 했다든지, PC에 로그인을 할 때 그 비밀번호를 PC에 설정하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라는 벌금이라는 굉장히 중한 형벌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개인정보는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처벌과 규제가 강한 게 아니고요. 유럽연합은 더 규제가 강합니다. 유럽연합은 무려 전 세계 매출액의 4%에 대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우리 삼성전자 매출액이 약 279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11조 2천억 원이라는 그런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작년 9월에 우리 한국 정부가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 1,0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했구나, 굉장히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특히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글과 메타가 이 동의 받는 것을 약간 소홀히 한 거예요. 동의를 받긴 받았는데 명백하게 인지를 시켜주지 못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려 1,0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세요?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얼핏 보아서는 이게 개인정보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들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고향이 담양이고 64년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특정인에 관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강주 북구치동에 살고 있고
이남이녀고 젊었을 때 직업이 선원이고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있고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용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키가 170, 몸무게 80kg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위에 있는 담양이 고향이고 64년생이고 북구 오치동에 살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까지는 개인정보가 아니었는데 이름, 사진 이런 정보들하고 엮이면서 한꺼번에 다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한번 봐볼까요? 자녀가 육남사녀다. 현재 만약에 고향이 담양이고 64년생이고 북구 오치동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육남사녀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름 같은 정보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특이값이 있다면 순식간에 이런 정보들도 개인정보가 됩니다. 요즘 육남사녀 두신 분들이 별로 드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이값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정보 없이도 그 자체로 개인정보 드린 것들이 많아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진, CCTV,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정보들은 다른 정보 없이도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되고요. 이 정보들하고 엮여있는 다른 정보들도 다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특이값이 있는데요. 특이값도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2m 80이다. 오치동에 살고 있는데 키가 280이다. 그러면 다른 정보가 없더라도 그 사람 난 누군지 알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강주에 국회의원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보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강주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위에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도 다른 정보들도 엮여진다면 그것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봤어요. 휴대전화번호 D4자리만으로도 개인정보 해당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대부분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면 휴대전화번호 D4자리만으로도 개인정보가 해당된다고 대부분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메일 주소 그 자체도 개인정보 해당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혹은 주소 그런 자체만으로도 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에서 이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는 수집을 할 때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따른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용인들로부터 이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이미 받아놓고 해당되는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 이용 목적입니다. 구청에서 이용인들에게 동의를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냐면요. 강주동합, 다음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에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는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사례를 보면요. 본인이 서비스하지 않은 다른 특정 이용인의 정보를 열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돌봄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한다든지
알게 된 연락처 등을 이용해서 이용인들에게 어떤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들을 보내는 것들이 바로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굉장히 무거운 중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정보들은요, 동의를 받으면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는요, 법이나 대통령령에서 누구는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용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마 제공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이용인들에게 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준다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은 컴퓨터상에서, PC상에서 반드시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PC에서 암호화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만 돼도 벌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게 암호화되지 않아서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굉장히 중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집하지 말아야 될 정보가 어떤 민감정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를 보시는 것과 같이 사상, 신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정치색, 종교 이런 정보가 해당되어 있고요. 건강정보가 있어요. 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어떤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정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죠. 조선족이다. 이것도 특정 민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그 차별을 하게 될 수 있는 정보라 해가지고 수집을 할 때는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해놓던지 아니면 당사자한테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민감 정보를 수집합니다라고 동의를 받고 나서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정해지지도 않았고 당사자한테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이 민감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대신해서 구청에서 이용인들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감 정보는 수집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종교가 뭐다, 어떤 정치색이 뭐다, 그 사람의 민족이 뭐다 하는 정보들은 수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정치라든지 그 사람의 종교, 민족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구청에서 제공받는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같은 그런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대상이 혹시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는 부모의 이름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외에 다른 정보들을 직접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인지력이 떨어진 아동으로부터 그 아동의 가족관계,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대상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절대 아동으로부터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반드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우리 아까 목적외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동의 없이
이용인이라든지 어떤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분명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어떤 징역이라든지 벌금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이용인이나 이용인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제공기관에 신청을 할 때 이미 구청에 이런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볼까요? 자, 본 기관은 강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강주 돌봄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목적의 다른 업무에 유용하지 않는다. 둘째, 본 기관은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 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제공 인력이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유포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본 기관은 고의 또는 가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바로 이런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 나는 저기에 서약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서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런 비밀 유지 서약서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에 처한다, 가태료에 처한다는 것들이 이미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정하면서 이런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항상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목적에 이용해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 연락처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문자 메시지 광고를 했네요. 출장 세차해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동의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네요. 또 어떤 학원에서 취업 지원 및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서 수강생의 연락처를 수집을 했는데 그 해당되는 강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에 따른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정보를 선거 캠프에 제공해가지고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하나만 어떤 계열회사에 제공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네요.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어떤 유출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삭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 달성이 끝났다면 그것은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요, 목적 달성이 끝난 날로부터 5일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비스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청에서 받은 개인정보, 이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5년 동안 보관하긴 하는데요. 구청에서 제공받은 어떤 제공 돌봄 서비스 의뢰서 혹은 욕구 충족 의뢰서 이런 것들 정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어떤 서비스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는요, 제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목적이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번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받은 정보는 서비스 제공이 끝나면 즉시 파기를 하고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서비스 결과 보고서만 5년 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예. 개인정보는 이 잠금 장치가 된 캐비넷에 보관해야 됩니다. 어떤 구청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된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를 가가지고 어떤 주머니라든지 가방에 넣고 가다가 그 개인정보가 잘못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든지 분실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감한 정보들도 있고 그 사람의 소득 수준, 질병, 그 사람의 연락처, 주소,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이 분실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실 때 구청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가시고 또 사무실에 보관할 때는 이 개인정보는 어떤 잠금 장치가 된 캐비넷에 보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책상에 방치했다가 가태료를 받은 사항도 있네요. 그만큼 우리가 개인정보를 받아서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는 제가 보니까 어떤 서비스 제공 기관이 구청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에 있는 내용이 우리 어떻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장 잘 간편하게 요약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게 하시게 되면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플러스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서비스 돌봄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목적의 다른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다. 목적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는다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업하는 데 활용하지 않는다. 또 내가 서비스하지 않았던 사람의 정보를 어떤 굳이 가서 열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알게 된 어떤 그 이메일이라든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어떤 상업적인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 유포하지 않고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서비스 이용에 동참하시는 여러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는 얼마 동안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서비스 제공이 끝나면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즉시 파기를 하고 서비스 결과 보고서만 5년 동안 보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이것은 큰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서비스 제공 목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서비스 제공이 끝나면 반드시 파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비밀 유지 서약서도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용인의 그 건강에 대한 정보, 질병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그 정보 외에 그 정치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어떤 민족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우리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의 그 어떤 그 이용인들 중에는 그 우리 그 애국 동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사람의 인종이라든지 민족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은 절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 정보는 됩니다. 어느 나라 분이세요? 이 국가에 대한 정보는 되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뭐 조선족이나요? 이런 어떤 민족에 관한 정보, 인디언이신가요? 이런 뭐 그런 인종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들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제공하면서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정보 나눴는데요. 오늘 이번 그 교육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주 통합 돌봄 서비스 어떤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